밤에 듣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밤에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프렐류드와 프렐류드에 속해 있는 챔피언들의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프렐류드는 혹독하고 가차없는 기후의 땅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사이며 극악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긍지와 독립심이 대단한 이곳 사람들은 발로란 전역의 이웃들로부터 질서 없고 거칠고 야만적이라 불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프렐류드의 문화를 창조한 고대 전통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편견입니다. 수천 년 전 세 자매 아바로사, 세릴다, 리산드라 사이의 동맹이 룬테라 전체를 소리 없이 위협한 전쟁으로 인해 깨졌습니다. 이로 인해 북쪽 땅은 혼돈과 끝날 줄 모르는 겨울에 잠식되었습니다. 이제는 혹독한 불과 얼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필멸자들만이 프렐류드를 이끌 운명 혹은 자격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서리방패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대 신들과 수수께끼의 설인, 잠들지 못하는 정령 주술사의 신화와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겨울 발톱 부족 약탈자들은 남쪽으로 데마시아, 동쪽으로 녹서스의 국경을 침범하며 해가 갈수록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칠고 독립적인 부족과 집단들은 좀 더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아바로사의 젊은 여왕 애쉬에게 충성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프렐류드에 또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으며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 여왕 애쉬는 프렐류드 북부에서 태어났습니다. 툰드라의 혹독한 냉기가 몰아치고 얼음장 같은 바람이 울부짖는 그곳에선 부족 간의 잔혹한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아바로사 부족에서 태어난 애쉬는 여족장 그레나의 외동딸이자 nen기의 화신이었습니다. nen기의 화신들은 전사 계급 출신으로 선조로부터 프렐류드 땅의 마법을 물려받았으며 얼음 정수의 힘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애쉬가 어머니를 이어 부족의 차기 지도자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족장의 자리는 애쉬가 바라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호전적인 혈통에 따르는 엄숙한 책임과 특별한 재능을 지닌 애쉬는 오히려 고립되었고 부담을 느꼈으며 외로웠습니다. 애쉬가 이런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은 자매부족 출신의 세주아니와 함께할 때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nen기의 화신이었던 세주아니는 여름 사냥 기간에 부족과 함께 머물며 오른카알 바위산 주변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두 소녀의 우정은 두 사람의 어린 시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지만 10대에 접어들면서 그 우정도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그레나가 세주아니 할머니를 불쾌하게 했고 그 사건으로 인해 두 부족 간의 동맹도 파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애쉬가 어른이 되자 애쉬의 어머니는 일생의 수건이었던 아바로사의 왕자를 찾기 위한 원정에 나섰습니다. 예로부터 아바로사의 왕자는 막대한 보물과 마법에 깃든 물건들을 품고 있다고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레나는 왕자를 찾아서 부족이 누렸던 예전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예언과 전설을 신봉했던 그레나는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부족의 힘도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결국 다른 부족의 영토에 위험하고 불필요한 침략을 감행했던 그레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족민 대부분이 전사했고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여윈 애쉬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적으로부터 도망치던 애쉬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지도를 따라 외딴 빙하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바로사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애쉬는 아바로사가 남긴 얼음 정수의 활을 손에 넣었습니다. 애쉬는 얼음 정수의 활로 어머니의 원수를 갚은 뒤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애쉬는 서쪽에서 온기가 필요한 자들로 이루어진 부족들을 만났습니다. 의무감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외로워서인지 애쉬는 뿔뿔이 흩어진 여러 부족들을 보호하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애쉬가 이들을 관습에 따라 노예로 삼지 않고 부족의 새로운 일원으로 받아들이면서 애쉬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애쉬를 두고 단순히 아바로스의 무기만 가진 게 아니라 프렐료들의 재통일을 하기 위해 부활한 아바로사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듣기 좋은 말로도 굶주린 배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쪽으로 긴 원정길에 올랐던 애쉬와 그 추종자들은 굶어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애쉬는 자신을 둘러싼 소문을 이용해 막강한 힘과 넓은 영토를 가진 남부 부족들을 규합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왕국들에 맞먹는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동맹은 새로운 위험을 몰고 왔습니다. 애쉬는 어느새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프렐료드의 여족장은 혼인을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만약 애쉬가 한 부족의 남자와 혼인하면 다른 강대 부족들의 분노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여러 명 둘 수도 있었지만 이 역시 남편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둘 중 무엇을 선택하든 피를 볼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애쉬가 힘겹게 결성한 부족 동맹의 해체를 의미했습니다. 애쉬의 선택은 산골 부족 출신의 가난한 방랑자 트린다미어였습니다. 트린다미어의 부족에는 소수의 생존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트린다미어는 정령 주술사도 아니었고 자연의 힘을 다룰 줄도 몰랐지만 애쉬가 새로 세운 수도에 도착하자마자 결투장이란 결투장은 전부 찾아다니며 싸움을 했습니다. 트린다미어는 굶주린 부족민들을 위해서 제멋대로 하지만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자신과 부족민들의 능력을 증명해서 다른 강대 부족의 일원이 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린다미어의 잔혹한 전투 방식과 놀라운 생존력은 프렐료드인마저 동요할 정도였으며 심지어는 그가 흑마술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러나 애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트린다미어에게 자신의 처음이자 유일한 피해 서약자가 된다면 부족 사람들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트린다미어는 마지못해 애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싹텄습니다. 이제 애쉬는 몇 세대 만에 처음으로 구성된 프렐료드 부족연합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쉬가 이끌어낸 동맹은 때로운 평화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는 다양했습니다. 동맹 내부의 권모술수, 외서의 위협, 포악한 겨울 발톱 부족의 성장, 그리고 애쉬가 믿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바로 그 운명까지. 세주아니의 부모를 이어준 정략 결혼의 끝은 그 시작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세주아니의 어머니 칼키아는 겨울 발톱 부족의 전사이자 냉기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전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를 쫓아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젊은 전쟁의 어머니가 떠나자 부족은 혼란과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대신 세주아니를 돌본 사람은 세주아니의 할머니 헤지안이었습니다. 세주아니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결코 할머니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나면서 겨울 발톱 부족이 처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헤지안은 세주아니를 신경 쓸 여력이 더욱 없어졌습니다. 풍요, 사랑, 안전, 세주아니는 이 모든 것을 자매 부족이었던 아바로사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이름난 여전사였던 아바로사 부족의 그레나는 여름이 되면 세주아니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레나가 자신의 어머니 칼키아와의 결투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주아니는 그레나를 우상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레나의 딸 애쉬는 세주안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레나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세주안의 상황을 문제 삼자 모욕감을 느낀 해지아는 아바로사 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고, 겨울 발톱 부족은 칼키아가 떠나기 전에 영광과 영토를 되찾기 위해 주변 부족과 갈등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전략은 부족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칼키아는 이러한 부족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끌던 부족이 어려움에 부딪혔다는 소식을 들은 칼키아는 겨울 발톱 부족으로 돌아와 또다시 전쟁의 어머니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주변 부족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난 뒤 겨울 발톱 부족에게 남은 것은 척박한 땅에 소량의 자원뿐이었고, 결국 그들은 음침한 서리방패 부족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분개한 세주아니는 칼키아로부터 전쟁의 어머니 자리를 빼앗기로 했습니다. 세주아니는 녹서스군 전함을 급습하는 위험한 작전을 이끌겠노라고 엄숙하게 맹세했습니다. 이 맹세를 지켜서 부족민들의 마음을 얻은 후 그들의 지원을 받아 칼키아와 서리 사제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전함을 공격하는 와중에 세주아니는 도살장에 갇혀있는 새끼 드류바스크를 구출했습니다. 짧고 뻣뻣한 털이 난 드류바스크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브리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훗날 브리슬은 당시에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몸집이 커졌으며 충직하게 세주아니 옆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군함 공격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세주아니는 부족장 자리를 놓고 어머니 칼키아에게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옛 관습에 따르면 어머니와 딸 사이의 결투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세주아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서리 사제들은 둘 사이에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칼키아는 세주아니와 결투를 하기도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겨울 발톱 부족을 이끌게 된 세주아니는 주변 부족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권력은 점차 강화되었고 충직한 추종자 무리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서리방패 부족에 저항하는 세주아니의 모습에 감복한 자들이 프렐료드 전역에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떠돌이 주술사, 정령 주술사, 냉기의 화신과 폭풍의 화신, 심지어 고대신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변 부족들에게 착취와 치욕을 당했던 겨울 발톱 부족은 이제 북방을 호령하는 빠르고 잔혹한 전사들로 변했고, 전쟁의 어머니인 세주아니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제 세주아니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프렐료드 남부의 부족들, 녹서스 침입자들, 그리고 대마시아의 국경시드까지 가리지 않고 습격하며 약탈을 일삼고 자신에게 저항하는 자들을 모두 굴복시켰습니다. 세주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린 시절 친구였던 애쉬가 결성한 부족 동맹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세주안의 눈에는 애쉬는 어린 시절 우정을 저버린 것도 모자라 그레나가 남긴 유산마저 더럽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주안이는 오직 자신만이 프렐료드를 이끌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야만 전사 왕 트린다미어의 삶은 태어난 순간부터 혹독한 생존의 투쟁이었습니다. 영원히 녹지 않는 동토에 자리 잡은 트린다미어의 부족은 세 자매를 비롯하여 프렐료드의 고대신을 섬겼지만 주로 불사의 상하군주, 즉 튼두라를 파괴한다고 알려진 정령신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갑옷 대신 대검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엄니를 본떠 만든 무기였습니다. 트린다미어 부족의 엄청난 지구력과 결투 실력은 가히 전설적이었습니다. 다른 부족의 습격을 막아내고 설산의 괴수들을 물리쳤으며 남쪽에서 침략해오는 녹서스군도 격파했습니다. 이러한 부족에서 용맹한 전사로 성장하고 있던 트린다미어는 유별나게 추웠던 어느 겨울밤, 자신의 힘을 증명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온 거센 눈보라가 밤하늘을 뒤덮었던 그날,
머리에 뿔이 난 거대한 형체가 보름달을 등진 채 나타났습니다. 부족이 모시던 멧돼지 신이 강림했다고 생각했던 몇몇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괴수의 몸에서는 고대 마법의 힘이 뿜어져 나왔지만 그것은 프렐료드의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부족민들은 그날 밤 가장 먼저 목숨을 잃었습니다. 트린다미어는 겁에 질린 채 괴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잔혹하게 칼을 휘두르는 괴수의 모습을 보고 가슴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피에 굶주려서였는지 아니면 광기에 사로잡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트린다미어는 자신의 대검을 집어들고 괴수를 향해 포효했습니다. 어둠의 존재에 맞선 트린다미어는 마치 파리처럼 나가떨어졌습니다. 피에 젖은 눈 속으로 쓰러진 트린다미어의 주위에는 부족민들의 시체가 질비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숨을 내쉬는 트린다미어 곁으로 괴수가 다가오더니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트린다미어는 집중하려고 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들려오는 고대어를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괴수의 웃음소리는 젊은 전사의 뇌리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트린다미어는 살아남았습니다. 전에 느껴오지 못했던 분노가 그의 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트린다미어는 동쪽으로 고개를 돌려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부족민들을 잃고 전사로서 자존심까지 짓밟힌 트린다미어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트린다미어에게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부족민들을 받아줄 다른 부족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쪽으로는 녹서스가, 북쪽에는 서리방패 부족이, 동쪽에는 어둠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서쪽에는 아바로서의 현신이라는 자가 다른 부족들을 규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 트린다미어는 그 소문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젠 트린다미어에겐 서쪽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트린다미어와 생존자들은 계곡에 도착했지만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전사는 아바로사 부족 지도자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받아줄 만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야 부족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자신도 복수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린다미어는 엄니 모양의 대검을 휘두르며 다른 부족의 전사들과 결투를 벌였습니다. 어둠의 존재와 그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결투를 이어가는 트린다미어는 곧 최강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바로사인들은 트린다미어가 내뿜는 기이한 분노에 불안해했습니다. 북방의 전사들도 결투를 마친 트린다미어의 상처가 너무 빨리 아무는 모습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트린다미어의 생명력은 지금껏 봐왔던 nen게의 화신들과도 달랐습니다. 그가 분노에 몸을 맡길수록 상처는 더 빠르게 치유됐습니다. 사람들은 트린다미어의 부족이 괴이한 마법을 부린다고 생각했고 타 부족의 인정을 받아 부족민을 지키려는 트린다미어의 계획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트린다미어에게 등을 돌리진 않았습니다. 아바로사 부족의 지도자였던 애쉬는 정락 결혼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확고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애쉬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자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굴복시킬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애쉬는 훤칠하게 생긴 야만 전사에게서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피해 서약을 맺으면 부족민들을 아바로사 부족에 받아주겠노라고 트린다미어에게 제안했습니다. 애쉬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트린다미어는 애쉬를 둘러싼 소문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애쉬는 진정 아바로서의 현신이었습니다. 트린다미어의 분노도 애쉬의 지도력 앞에 안정을 찾았고 둘 사이에서는 사랑이 싹텄습니다. 트린다미어는 애쉬의 투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앞날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야만 전사의 왕은 프렐료드 땅의 감돈의 전원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부족의 원수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여왕의 곁에 머무는 것은 자신의 숙명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브라움은 어릴 때부터 프렐료드의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몸집이 컸습니다.
하지만 브라움의 어머니는 덩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겁주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유서 깊은 목부 집안 출신이었던 어머니는 진정한 용기란 남을 지배하기보다는 지키는 데에 힘을 쓰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브라움이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했을 때 얼음 거인이 이웃 부족을 공격했습니다. 그 부족은 오래전부터 브라움 부족의 가축을 약탈했지만 브라움의 어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터럭과 음식, 치료제를 가지고 달려가 생존자를 구출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적대 부족을 돕는지 브라움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구했고 이웃 부족은 든든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브라움은 모든 프렐류드인은 가족이라고 했던 어머니의 말을 이해했고 앞으로 그 가족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브라움이 프렐류드에서 존경받는 냉기의 화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힘과 추위를 이기는 능력은 냉기의 화신 중에서도 독보적이었습니다. 브라움은 얼음 골짜기에 떨어진 아이들이나 눈보라 속에서 발이 묶인 여행자들을 구출하고 거친 발톱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면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브라움이 나타날 때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마음을 놓았고 곧 그는 쾌활하면서 친근하고 호탕한 웃음소리를 지는 희망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브라움은 어린 시절을 보낸 골짜기와 툰드라 밖에서도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눈물 어린 작별을 하고 프렐료드를 여행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 후 수년 동안 브라움의 놀라운 활약과 선행에 관한 소문이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고 소문은 점점 터무니없는 신화로 변했습니다. 맨손으로 숲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거나 화산이 분출했을 때 농가를 들어올려 높은 지대로 대피시켰다는 등 소문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브라움이 가지고 다니는 수디악머리 모양의 거대한 방패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 방패는 산에 있던 고대 금고의 문이었으며 마법에 걸려있다고 했습니다. 브라움은 금고 안에서 비명을 들었지만 문이 부서지지 않아 결국 주먹으로 산비탈에 구멍을 뚫어서 트롤 소년을 구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지지 않던 문을 떼어 가지고 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브라움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는 대신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굳이 사실을 밝혀서 관용과 친절에 관한 교훈을 망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방패를 손에 넣은 경위와 상관없이 브라움은 곧 라켈스테이크의 성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아바로사 부족 전쟁의 어머니이자 아바로사의 화신으로 알려진 애쉬의 얘기를 듣기 위해 많은 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혹하게 상대를 짓밟으며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혈안이 된 야만전사 트린다미어를 만났습니다. 브라움의 눈에 비친 트린다미어는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결투 중에 분노에 사로잡힌 나머지 승리한 뒤에도 상대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브라움은 방패를 들고 트린다미어를 가로막았습니다. 트린다미어는 대검을 쉴 새 없이 휘둘렀지만 방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성을 되찾은 트린다미어는 브라움의 쾌활함에 빠져들었고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는 사이가 됐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트린다미어를 애쉬에게 처음 소개한 사람이 브라움이라고 합니다. 훗날 트린다미어는
애쉬와 혼인해 피해 서약자가 되었습니다. 브라움은 특정 부족을 섬기지 않습니다. 모든 프렐류드인은 형제이자 자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브라움은 애쉬가 수세기 동안 이어진 프렐류드 부족 간의 싸움을 끝낼 수 있다고 보았고, 아바로사 부족은 비공식적으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종종 말하듯 브라움의 꿈은 프렐류드 전체가 거대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브라움은 은퇴해 포로들을 돌보는 목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브라움은 누구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방패를 들고 다닌 이유로 서리방패 부족과 몇 차례 충돌을 겪곤 했습니다. 서리방패 부족이 자신을 적대하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브라움의 방패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듯 합니다. 모래가 사막이 되고 그 사막이 슈리마를 집어삼키기 전인 먼 옛날, 고대 마법의 존재가 룬타라의 모습을 드러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현실 세계와 그 너머 세계의 경계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던 때였습니다. 세 자매인 리산드라와 세릴다, 아바로사는 그 격동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들 모두가 전쟁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자 했고, 그 결과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려 했던 세릴다는 첫 황혼의 목소리를 잃었고, 세상 아래에 있는 뒤틀린 어둠을 마주한 아바로사는 만물을 집어삼키는 공허함의 청력을 잃었습니다. 현실 세계의 거친 마법에 대항한 건 리산드라였습니다. 그 대가로 태초의 신은 날카로운 손톱으로 그녀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세 자매는 자신들의 일부를 잃었지만 얼음 벌판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로 뭉쳐 승리를 거뒀습니다. 누구도 하나가 된 이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로 맺어진 이들의 유대는 점차 흔들렸습니다. 눈을 잃은 리산드라는 꿈속을 떠돌았고, 꿈속에서 오직 자신만이 심연에 존재하는 어둠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맴도는 심연은 끝이자 무한함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하지만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리산드라는 다른 자매들 몰래 그들을 대신해 신적 존재인 냉기 수호자와 거래했고, 세 자매는 공허가 룬테라를 잠식하도록 돕는 대가로 불사에 가까운 힘을 얻었습니다. 세 자매와 이들을 따르는 강력한 추종자들은 냉기의 화신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최후의 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추위를 견뎌내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산드라의 다른 자매들은 점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아바로사는 죽음보다 끔찍한 것은 복종이라 주장했고, 세레다조차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세상을 파괴한다는 생각에 분개했습니다. 리산드라는 다른 자매들의 우려를 달래는 한편 냉기 수호자들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간청했지만 이들은 그녀의 말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북쪽 끝에서 마침내 공허가 나타나자 리산드라의 은밀한 복종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공허가 세상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거나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이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리산드라는 자신의 자매들과 이들이 규합한 부족을 희생하여 절대 녹지 않는 마법의 얼음으로 이루어진 빙하 장벽 아래 냉기 수호자들을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리산드라는 곧 자연의 힘만으로 그들을 봉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심연의 존재들은 단지 잠들어 있는 것뿐이며 자신들을 둘러싼 얼음 정수를 서서히 검게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리산드라가 그랬듯 그녀의 꿈에 자유롭게 등장했고, 그때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며 그들에 대한 충성을 되뇌곤 했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리산드라는 남은 추종자들을 모아 자신과 죽은 자신의 자매들을 숭상하도록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세상의 파멸을 얼음 정수로 늦출 수 있다면 가능한 많은 양을 확보해야 했고, 얼어붙은 대지를 샅샅이 뒤져 대의를 함께할 냉기의 화신의 후손을 모아야 했습니다. 리산드라와 최초의 서리방패 부족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를 날조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대한 모든 기록을 손에 넣었지만 신화와 노래를 통해 전해지는 소문과 예언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바로사와 세리다가 돌아와 프렐료드를 통일할 것이라는 은밀한 이야기가 돌자 리산드라는 자매들의 환생으로 여겨지는 이들을 소리 소문도 없이 처치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이목을 피해 살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모습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리산드라는 얼음 아래 봉인한 냉기 수호자들처럼 자신의 자매들에 대한 전설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오만함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녀가 자매들의 과거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탓에 두 명의 강력한 냉기의 화신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상주의자였고 다른 한 명은 정복자였습니다. 그들은 프렐료드의 여러 부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리산드르는 자신이 요새 아래 깊은 곳에 묻어버린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쓰는 한편 프렐료드의 부족을 이끄는 냉기의 화신들을 주시하며 서로의 반목을 부추길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한 지금 리산드라는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공허의 딸 카이사와 공허의 예언자 말자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